자, 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노원에서 내려야 되는데 깜빡 졸아가지고 수락산까지 갔다가 지금 돌아왔어요. 7호선을 타고.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소득세에 대해서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네, 기억나세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정의를 해드렸었는데, 자, 양도소득세는 법률에 의해서 열거된 자산을 양도했을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의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중에 일부는 비과세로 빠집니다. 그리고 비과세로 빠지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세금 계산해서 내야 되는데, 자, 오늘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총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 두 번째가 뭐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고, 세 번째가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네 번째가 1세대 1주택, 뭐 다섯 번째는 조합원 입주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뭐 5번은 모르셔도 돼요. 대신 1번부터 4번까지는 확실하게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돼 있는데, 글자 그대로 망했다는 이야기죠. 망했으니까 세금 낼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비과세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됐나요? 네. 두 번째는, 자,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아마 공시법 시간에, 지적법 시간에 아마 배우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지적도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렸죠? 그래서 지형도 바뀌고,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바뀜으로 인해서 현재 다시 지적도를 재작성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내 땅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천으로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원상복구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여러분들 땅을 그냥 매입을 해줘요. 그러면 원래 여러분들 땅이 100평이었는데 그중에 30평이 하천으로 들어갔어요. 하천이면 누구 거예요? 국가 거예요. 하천은 국가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복구하는 것보다 차라리 여러분들한테 사는 게 낫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땅이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되면은 원래 수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건 국가의 잘못으로 봐서 그냥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을 하게 됐을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농사지을 목적이라고 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거고, 네 번째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를 하면 역시나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주거 목적이라 그래서. 자, 그래서 일단 요 4개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 망했다. 그 다음에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받는 보상금, 수용인데 특별법이다 보니 정책적으로 그냥 비과세 해주는 것이다. 세 번째,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이나 네 번째, 1세대 1주택은 영농 목적이거나 주거 목적이라 그래서 정책적으로 그냥 비과세 해주는 게 있더라. 자, 이 중에서 1번, 2번은 그냥 이 글자, 이 조건만 되면은 그냥 비과세예요. 대신 3번, 4번은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3번, 4번에 대한 요건, 자,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을 하게 되면은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자, 그때 보죠.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A 농지를 가지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B 농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갑이 이 A 농지를 주고 이 A 농지를 주고 을로부터 무슨 농지를 받아와요? 을로부터 B 농지를 받아오죠?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교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유상거래다 아니다. 유상거래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A 농지도 10억짜리고 B 농지도 10억짜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동등 가치의 자산을 교환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뭘로 계산하느냐면 내가 판 물건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억짜리를 주고 10억짜리를 받아왔으니까 0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갑은 지금 뭘 팔았어요? A를 팔았으니까 과거 A의 취득가액하고 비교를 해야죠.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즉 여러분들은 지금 저한테 A 농지를 준 거예요. A를. 그러면 그 A의 과거 취득가액하고 지금 금액하고 비교해서 이익을 잡아야 되는 거죠. 반대로 을은 B를 줬으니까 과거 B 자산의 취득가액하고 비교해서 양도 차익을 구해서 각자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해되셨어요? 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농지가 아니라 뭐 건물과 건물을 교환을 했다, 뭐 건물과 토지를 교환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갑이라는 사람은 A를 팔았으니까 A에 대한 무슨 세금을 내야 되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B를 받아왔으니까 B에 대한 뭘 내야 되고 취득세를 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을은 B를 팔았으니까 B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그 대가로 A를 가져왔으니까 A에 대해서는 뭘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교환 거래가 이루어지면 양 당사자 모두 취득세, 양도소득세 다 냅니다. 여러분들도 취득세, 양도소득세 내셔야 되고 저도 취득세, 양도소득세 내야 되는 거고요. 구분할 수 있죠? 자, 근데 문제는 이 물건이 농지였을 때가 문제예요. 농지였을 때가. 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농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농지랑 교환을 하더라. 그럼 왜 교환을 할까요? 농지랑.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농지를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분이 가지고 계시는 농지랑 교환을 하겠대요. 왜 할 것 같아요? 아, 모르겠어요? 왜? 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의 농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농지랑 교환을 하겠대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농지랑. 왜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농사 지을 목적이 아니라면 미친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면은 교환을 할 이유가 없어요. 팔고 현금으로 받으면 돼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가 농사를 지을 게 아니라 건물을 지을 거예요. 그러면 농지랑 교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대지랑 교환을 해야죠. 근데 농지랑 교환을 한다? 그건 누가 봐도 농사 지을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농지를 주고 다른 농지를 받아왔다는 이야기는 농사 지을 목적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영농 목적이니까. 자, 보통 교환을 하면은 비슷한 자산끼리 교환할까요?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은 것끼리 교환할까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받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농지를 주고 저한테 농지를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받은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토지를 받았지 돈을 받은 건 아니죠. 세금 낼 돈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양도소득세는 무슨 돈으로 내요? 아니요. 그건 계산이고. 양도소득세 계산은 이익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고 무슨 돈으로 내냐고요. 세금을 낼 때. 양도소득세를 무슨 돈으로 내요? 그렇죠. 팔아서 받은 돈으로 내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양도소득세를 내려고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아가지고 미리 놔둬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돈을 미리 모아놓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억짜리를 팔았다. 근데 양도소득세가 2억이 나왔다. 그러면 그 2억을 따로 모아놓지는 않는다고요. 20억짜리를 팔아서 20억 받은 돈에서 2억의 세금을 내는 거지. 근데 교환은 받은 돈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금 낼 돈이 없는 거죠. 그래도 원래는 대출을 내서라도 세금을 내야 돼요. 대출을 내서라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뭐라면 농지라면 눈 감아 드릴게요 라는 이야기예요. 농사 지을 목적이니까.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쪽에서 농사 짓던 걸 이쪽으로 옮겨서 농사를 그대로 지어야 돼요. 물론 똑같은 작물은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려면 규모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비슷해야 되겠죠? 근데 토지는 똑같은 토지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학교론 시간에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토지의 특징이 개별성이에요.
개별성이니까 동일한 토지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그 범위를 줘요. 무슨 범위를 주느냐면 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자, 요 두 개의 차이가 이 두 개의 차익이 둘 중에 어느 쪽? 큰 쪽에 얼마 이하면 4분의 1 이하면 그때는 그냥 비과세 혜택 드리겠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아셨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농지가 10억짜리고 A 농지가 10억짜리고 B 농지는 모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B 농지는 그랬을 때 요 두 개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A 농지가 큰 쪽이라면 B 농지는 최소 얼마짜리가 돼야 돼요? 자, 이 두 개의 차익이 A와 B의 차익이 요 두 개의 뭐가? 차익이 어느 쪽에? 큰 쪽에 4분의 1 이하가 돼야 돼요. 그러면 둘 중에 큰 쪽이 10억이라면 10억에 4분의 1이면 얼마예요? 2억 5천이죠. 그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가 자 A가 얼마? 10억. 그러면 B는 최소 얼마가 돼야 되냐고요? 그렇죠. 최소 7억 5천이 돼야 되겠죠. 7억 5천.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하고 교환을 했다. 10억짜리하고 교환을 했다. 두 개의 차이 얼마? 0이죠? 0이니까 2억 5천 이하 맞죠? 이하 맞죠? 그러니까 양쪽 다 비과세. 양쪽 다.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와 9억짜리하고 교환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두 개의 차이가 얼마? 1억입니다. 요 두 개의 차이가 1억이죠. 그러면은 2억 5천 이하 맞죠? 맞으니까 역시 양쪽 다 비과세.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관계없이. 만약에 10억짜리하고 7억짜리하고 교환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두 개의 차이가 얼마? 3억이니까 2억 5천 넘어버렸죠? 넘어버렸죠? 그러면 양쪽 다 과세. 이런 구조로 가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내야 될 세금 계산하시고 제가 내야 될 세금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개, 여러분들이 저한테 준 가격과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 가격의 차이가 둘 중에 어느 쪽? 큰 쪽에 얼마? 4분의 1 이하. 그러니까 25% 이하가 되면 그때는 그냥 서로가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내는 거예요. 4분의 1 초과분해돼서만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안 내는 거고 만약에 4분의 1을 초과해버렸으면은요. 무조건 다 내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올해 시험지에서도 출제됐던 내용에 올해 뭐라고 나왔느냐면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 쌍방 농지가액의 차익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을 초과하면 비과세한다 이렇게 냈어요. 초과하면은 비과세가 아니라 4분의 1 뭐가 되면 이하가 돼야 비과세가 되는 거죠. 이하가. 그러니까 얘는 최소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7억 5천이 돼야죠. 최소 7억 5천짜리가 돼야 되겠죠. 비농지 가격은. 그래야 양쪽 다 뭘 받을 수가 있어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교환하는 사유가 국가 등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환을 하거나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교환을 하거나 법률에 의해서 교환이 됐을 때는 그냥 토지가액의 차익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비과세를 해줘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둘 다 농민입니다. 그래서 뭐 할 목적으로 교환을 했느냐? 경작할 목적으로 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교환 당시에는 오늘 교환을 했어요. 교환 당시에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익이 가액이 큰 편에 얼마? 4분의 1 이하가 돼서 비과세 혜택을 받았어요. 됐죠? 그래 놓고 나서 지목 변경을 통해서 대지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사후관리가 들어가요. 새로 취득한 농지에서 최소한 몇 년간은 3년간은 경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3년 동안은 뭐 비료라든지 이런 거 산 내역서라든지 또는 거기서 수확된 농작물을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판매했던 내역서라든지 이런 걸 계속 제출을 하셔야 돼요. 세무서에다가. 네. 그러니까 그러한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농지의 교환에 대해서는 여기가 끝이에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어느 편에? 큰 편에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 4분의 1 이하가 돼야 되고 그게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환에 의해서 새로 취득한 농지에서 최소한 몇 년 이상은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된다? 3년 이상은 거주하면서 경작하셔야 됩니다. 딱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했을 때도 우리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 우리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 정확히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느 날 현재, 양도일 현재, 어디에? 국내에 몇 세대가? 1세대가 몇 주택을? 1주택을 몇 년 이상?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하면 그때는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비과세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 세 가지예요. 1세대, 1주택, 2년 보유예요. 그리고 그 모든 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디에 있는 것만 가지고 따진다? 국내에 있는 것만 가지고 따진다고요. 그리고 이때 주택이냐 아니냐는 이때 주택은 뭘 주택이라고 하느냐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주택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때 상시 주거용인지 아닌지는 무슨 현황에 의해서?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주의하셔야 될 것은 건물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줘요. 원래가.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게 건물이니까. 그러면 토지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원래는. 토지는 비과세 혜택을 안 줍니다. 근데 건물이 공중에 떠 있지는 않죠? 그래서 토지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건물을 팔 때 같이 팔아야 돼요. 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인데 집은 안 팔고 땅만 팔았다. 그럼 무조건 과세. 만약에 집하고 땅을 분리해서 팔았다. 그러면 집은 비과세, 땅은 과세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같이 비과세가 되려면 반드시 일단 첫 번째 건물이 비과세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건물과 같이 팔렸을 때 토지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토지는 다 해주는 건 아니고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은 건물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만 해줍니다. 만약에 10배를 넘어간 면적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과세예요. 아셨어요? 대신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5배까지 해주는데 그게 수도권으로서 주상공 지역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딱 3배까지만 해줘요. 면적이. 일단은 뭐 지금은 그냥 여러분께서 외운다기보다는 개념만 좀 잡고 가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전제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하면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애초부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는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걸 다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 첫 번째가 미등기입니다. 두 번째는 고가주택입니다. 세 번째는 허위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일단 비과세 요건 하나씩 좀 살펴보죠. 자, 첫 번째. 1세대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1세대란 본인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1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세대가 되기 위한 최소 전제 조건이 뭐냐면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본인한테. 아셨어요? 뭐 뒤집어서 말하면 배우자가 없으면 독립세대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가 되려면 일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다른 세대와는 뭐가 돼야 되느냐면 주소 분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다른 세대와는 주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한테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주소 분리가 안 되거나 또는 배우자가 없으면 독립세대가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1세대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 전제 조건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분이 계시고 갑의 배우자분이 계시고 자, 여기에 자녀가 있고 요 자녀의 배우자가 있는데 전부 다 같은 주소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네 사람 묶어서 1세대예요. 그러면 이 네 사람 통틀어서 집이 몇 채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 채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독립세대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요 자녀가. 가능하다고요. 왜? 배우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녀가 독립세대가 되기 위해서는요. 주소 분리를 시키면 되죠. 아셨어요? 그래서 주소를 분리를 시키게 되면 이쪽 따로 1세대, 이쪽 따로 1세대가 되죠. 근데 주소 분리를 시켰어요. 주소 분리를 시켰는데 이쪽이 미혼이에요. 그럼 독립세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독립된 1세대로 인정을 받으려면 일단 내가 부모님하고는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소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한테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배우자가. 자, 그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 1세대가 되기 위한 최소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배우자예요, 배우자. 최소 전제 조건은 배우자인데 문제는 이때 그 배우자라는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법률상 배우자를 이야기해요. 사실상 배우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라고 안 합니다. 법률 관계에 있는 사람을 배우자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면 위장 이혼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한 채 있고 내 배우자가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뭘 하느냐? 1세대 2주택이 돼서 집을 한 채 비과세를 못 받아요. 근데 그러면은 각자 1세대 1주택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이 한 채 있고 여러분들 배우자분도 집이 한 채 있어요. 그러면 1세대 2주택이 걸리죠? 한 채는 비과세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둘 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첫 번째, 둘이 주소 분리를 시켜요. 따로따로 주소를 달리둔다고요. 자, 그러면 따로따로 주소를 달리두게 되면 주민등록상 각자 뭘로 잡혀요? 세대주로 잡히죠? 이 짓을 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배우자만큼은 독립세대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지문이 이 지문이 나와요.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거나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다. 상관없다. 항상 무슨 세대로 본다? 같은 세대로 봅니다. 부부는. 아셨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주소를 달리두고 있어도 나랑 무조건 무슨 세대로 보는 거예요? 같은 세대로 봐요. 배우자만큼은. 그러다 보니까 주소를 달리두고 있어봤자 의미가 없죠?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집이 두 채인데 네 명이 한 채, 배우자 명이 한 채 이렇게 있는데 하나를 팔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세금이 20억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냥 극단적으로. 근데 이혼을 하면 3억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혼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한다고요. 아니 20억 세금 낼래, 3억 세금 낼래.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뭐 우리 주변에서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강남이나 이런 데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진짜로. 뭐 세금이 뭐 한 2, 3천만 원 나온다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 그 정도는 뭐 내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이게 5억, 6억 넘어가고 막 10억 나오게 되면은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하느냐면 우리가 1세대 기준은 어느 시점으로 따져요? 양도 시점으로 따진다고. 양도 시점으로. 그러니까 양도하기 전에 뭐 해버리는 거예요? 이혼을 해요. 그러고 나서 양도해놓고 나서 다시 혼인을 해요. 혼인신고를 다시 넣어요. 아니면 그냥 이혼을 한 다음에 자녀들은 모르게 해야 되니까 같이 살아요. 왜? 서류상 이혼만 돼 있는 거지 그냥 뭐 합니까? 같이 살면 자녀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나중에 뭐 주민등록을 띄워보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주민등록 띄워볼 때쯤 되면은 성인이니까 설명을 해버립니다.
이딴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법률상 이혼을 했지만은 실제로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들도 다 배우자로 취급을 해요. 쉽게 말하면 위장 이혼을 한 사람들도 다 배우자로 봐서 같은 세대로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혼을 할 거면 같이 살 생각은 하지 마셔야 돼요. 진짜 남처럼 사셔야 돼요. 만약에 세금 때문에 위장 이혼을 해야 된다. 만약에 그런다면 정말 몇 년간은 아예 남처럼 사셔야 돼요.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시고 뭐 자녀들 때문이라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번다. 그런 거 말고는 각자 생활비 따로 써야 되고 각자 통장 따로 관리하셔야 되고 절대 자금이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이게 세무서에서 기를 쓰고 이거 잡아냅니다. 하도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잡아내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핸드폰 위치까지도 다 추적해요. 그래서 핸드폰도 다른 데다가 놔두고 위치 추적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타인 명의로 핸드폰을 들고 다니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교통카드가 이 배우자 집에서 계속 배우자 집 근처에서 교통카드 찍힌 게 요거 때문에 걸린 사람도 있어요. 세무서가 잡아내려고 작정하면요. 여러분들 진짜 티끌도 다 잡아내요. 안 하니까 안 잡아내는 거지. 걔네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요. 그리고 정보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수사 요청하면은요. 다 잡아줘요. 여러분들 위치 추적 그래서 핸드폰이고 뭐고 다 들고 다니면 여러분들 위치 추적 다 돼요. 네, 여러분들 사생활 보호하려면 안 들고 다니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 1세대가 되고 싶다. 내가 1세대가 되고 싶으면 일단 부모 세대랑 뭐 해라. 주소 분리를 시키고 그다음 나한테 뭐가 있어야 된다.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 배우자는 항상 나랑 무슨 세대로 본다. 같은 세대로 본다. 완벽하게 이혼하지 않는 이상은. 딱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문제가 또 생겨요. 독립세대가 돼서 1세대 혜택을 받으려면 결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결혼이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배우자가 안 계신 경우도 그냥 1세대로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연령이 30세 이상이면 그냥 독립세대로 인정을 해줘요. 20세 아니에요. 30세예요. 그러니까 30세 이상이라는 것은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독립세대로 인정을 해줘요. 두 번째는 배우자가 사망을 했거나 이혼을 했습니다. 자, 배우자가 원래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양도 시점에 배우자가 없어요. 원래 있었는데 배우자가 없어지는 경우는 이 두 가지밖에 없죠. 이 두 개 말고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없애보세요. 이 두 개 말고. 예? 예? 실종이 사망이에요. 좋죠? 예. 그래서 실종 선고를 받게 되면은 실종 선고가 되면은 일정 기간이 되면은 사망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종 기간 동안은 그대로 유지. 그리고 끝나면 그때까지 못 찾으면 사망. 예. 나중에 살아 돌아오는 경우도 몇 번 있고. 예. 또 없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도 그냥 뭐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1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한 번이라도 결혼한 적이 있으면요 평생 1세대가 가능해요. 자, 결혼을 했다. 이 말은 나한테 누가 있다? 배우자가 있다. 같이 살든 안 살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니까 독립세대가 가능하죠? 근데 배우자가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집이 한 채가 있는 상태에서 또 하나의 집을 사고 싶어요. 누구 명의로 살 거예요? 네? 여러분들 명의로 사면 2주택자가 됩니다. 만약에 배우자 명의로 사도 2주택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명의로 살까요? 자녀 명의로 살 겁니다. 보통. 그죠? 그러면 언제 자녀 명의로 사줘야 돼요? 안 그래요? 어느 시점에? 양도 시점에 30살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 사주느냐? 27살 때 사주는 거예요. 물론 사줬을 때 증여세 문제는 생길 수는 있어요. 이건 이제 별개의 문제고 일단. 그러면 27살 때 같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 명의로 사요. 그리고 30살 생일 때 주소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팔아요. 그러면 주소 분리가, 자, 양도 시점에 주소 분리가 되어 있고 30살이 딱 됐으니
지금은 이제 만 나이로 가니까 그죠? 생일날로 갑니다. 지금은 딱 생일날 팔면 딱 30살 됐죠? 그러니까 독립세대가 가능하죠. 그러면 독립된 1세대가 가능하고 집이 한 채밖에 없으니까 1주택이고 27살 때부터 가지고 있었으니까 2년 이상 보유를 했죠. 그래서 비과세 받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네,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무조건 독립세대가 가능하고 만약에 결혼한 적이 없으면 몇 세? 30세 이상. 그러면 나는 30세도 아니고 결혼한 적도 없다. 그러면 1세대가 안 되느냐?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40% 수준 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보세요. 기준이 되는 중위. 중위가 무슨 말일까요? 그래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세요. 중위.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이에요. 여러분들 매년 소득세 신고해요, 안 해요? 매년 소득세 신고하죠? 그죠?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 시간 날 때 인터넷으로 기준 중위소득 검색하면 떠요. 뜨는데 매년 소득세 신고를 하면은 그 국세청에서는 여러분들 소득을 쭉 나열을 시킵니다. 소득 신고된 사람들 소득을 쭉 나열을 시켜서 딱 가운데 위치하는 요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을 잡아요. 그래서 여기를 100으로 잡아요. 그래서 이 사람보다 소득이 높으면 110, 120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누고 이 사람보다 소득이 낮으면 90, 80 이런 식으로 해서 구간을 쭉 나눠요. 그래서 1인 가족일 때 얼마, 2인 가족일 때 얼마, 3인 가족일 때 얼마, 4인 가족일 때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그 통계를 내놨습니다. 네. 이 사람들 수준에 이 사람들 대비해서 얼마 이상 40% 수준 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독립세대가 가능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뭐라고 표현했던 거냐면 예전에는 최저생계비라고 표현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보는 거냐면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집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죠. 집을 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관리나 유지가 목적이에요. 관리나 유지가. 그러니까 관리비 내고 각종 공과금 낼 정도의 소득만 있으면 된다. 쉽게 말해서 그냥 직장 다니면 무조건 이 안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누구는 안 되느냐면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독립세대로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자녀분을 독립세대로 만드시려면 일단은 방법은 딱 3가지밖에 없어요. 결혼을 시키거나 아니면 30살이 넘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직장에 집어넣거나 그러면 독립세대가 가능해요. 됐죠? 네, 잘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이런 조건에 해당해서 1세대가 됐다면 1세대 통틀어서 집이 몇 채만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1주택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1주택이란 어느 날 현재 양돌 현재 어디에 국내 무엇이 주택이 몇 개만 있으면 된다. 1개만 있으면 됩니다. 이 구조예요. 그리고 이때 주택이냐 아니냐 1개냐 아니냐는 무슨 현황에 의해서 판단한다?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돌 현재 1세대 통틀어서 양돌 현재 국내 집이 몇 채만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취득 시점이나 보유 시점에서는 집이 2개, 3개여도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상관없다고요. 어느 시점에만, 양도 시점에만 하나면 돼요. 그러면 취득이나 보유 시점에는 집이 아니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상관없다고요. 어느 시점에? 양도 시점에 집이기만 하면 돼요. 양도 시점에.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집으로 자, 뭐 단독주택을 하나 구입을 했다라고 쳐요. 단독주택을 구입을 해서 한 20년 살았습니다. 20년 살았는데 이게 노후화가 좀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시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싹 밀어버려요.
밀어버리고 다시 짓습니다. 다시 짓는데 에이 그냥 뭐 귀찮은데 뭐 자녀들도 다 분가를 시켰고 그냥 나는 뭐 배우자랑 둘이서 조촐하게 살겠다 하고 일부만 주택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그냥 뭐 텃밭으로 만들어버린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상가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팔잖아요. 그럼 딱 주택 부분만 비과세고 상가 부분은 무조건 과세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20년 동안 전체를 집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 시점에 집이 아니면 그 사람은 무조건 세금 내야 돼요. 반대로 취득할 때는 상가로 취득을 했는데 중간에 주택으로 개조를 해서 주택 상태로 팔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저한테 팝니다. 근데 저는 이걸 밀어버리고 여기에다가 상가를 지을 거예요. 상가를 지을 거니까 빨리 공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일단 계약을 하면 바로 공사 들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기로 했어요. 합의를. 계약할 때. 그래서 계약할 때 공사를 시작을 해서 제가 돈은 다 드리는 걸로 하고 그래서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까지 주면서 계약 시점부터 제가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잔금 시점에 이미 건물이 없어요. 철거를 해서. 여러분들 비과세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래서 그걸로 손해보신 분들 되게 많아요. 왜? 양도 시점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언제를 양도 시점으로 본다 그랬어요? 오래됐죠? 대금 청산일, 잔금일. 잔금일이 양도래요. 잔금일이. 그러니까 비과세 받으려면 그 잔금 시점에 반드시 주택이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건물이 있어야 돼요. 건물. 주택이라는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 주택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아셨죠? 네. 그리고 이게 몇 년 이상 보유가 된 상태여야 돼요? 2년 이상 보유가 된 상태여야 돼요. 그래야 그 집을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양도 시점에 다른 건물은 있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상가는 100개가 있든 1000개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뭐가 하나이기만 하면 돼요? 주택이 하나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상가가 있다? 이런 건 전혀 상관없다고요. 그러니까 딱 물어봐요. 양도 시점에 자 1세대 통틀어서 집이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집이 몇 개입니까? 지금 파는 집 외에 다른 집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몇 년 보유했습니까? 2년 보유했습니다. 그럼 비과세 이렇게 빼주는 거고. 아시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무상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 오피스텔 가진 사람들이죠. 오피스텔을 가지신 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랑 오피스텔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는 내가 살고 있고 오피스텔은 전세를 내놨습니다. 전세를 내놨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내가 아파트를 팔아요. 아파트를 팔면 나는 2주택에 걸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는 미리미리 요 세입자 부분을요. 빼거나 아니면은 신고를 못 하게끔 해놔야죠.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치를 해서 이 용도가 불분명하면 그때는 뭘로 가느냐면 공부상으로 가요. 그러니까 주택이냐 아니냐 이건 뭘 가지고 따지느냐면 사실상을 가지고 따지는데 이게 분명하지가 않으면 그때는 뭘로 따져요? 공부상으로 따져요. 그러면 양도 시점에 아파트 외에 오피스텔이 하나 더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공실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거용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건 영업용으로 봐서 1주택으로 봐주는 거죠. 그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과세를 받으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때 주택인지 아닌지 한 개인지 아닌지는 무슨 현황에 의해서 판단한다? 사실상. 그래서 가끔 시험지에 나오는 게 공부상으로는 주택입니다. 공부상으로는 주택인데 실제로는요. 영업용 건물로 사용을 했대요. 주택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고요. 왜? 우리는 공부상으로 따진다, 사실상으로 따진다. 사실상으로 따지니까. 그러니까 등기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숙박업소로 쓰고 있더라. 펜션으로 쓰고 있더라. 그러면은 이건 주택 아니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공부상 몇 주택이에요? 2주택입니다. 근데 몇 주택임이 확인이 됐어요? 1주택임이 확인이 됐대요. 그러면은 1주택자다 아니다? 1주택자 맞다. 1주택자.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주택하고 B라는 주택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A를 먼저 팔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B를 팔아요. 그러면 A를 팔았을 당시에는 당연히 몇 주택? 2주택에 걸려 있으니까 A는 세금 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B를 팔 때는 몇 주택? 1주택이니까 세금 없습니다. 됐나요? 네. 근데 A를 팔았을 때 매수인이 자기가 어떤 사정이 있다 그래서 등기를 조금 더 늦추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때 등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상 내 집은 몇 주택에 걸려요? 2주택에 걸리는 거죠? 지금 그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공부상 몇 주택인데 2주택으로 되어 있어도 그러면 나는 가서 뭐 하면 돼요? 이때 잔금 받았어. 매수인이 등기 지연을 시킨 것뿐이야. 그러니까 장부상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지 실제로는 나 하나야 라고 입증하면 1주택으로 인정을 해준다고요. 아셨어요? 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24평짜리 아파트에 삽니다. 24평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넓은 데로 이사를 가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45평짜리나 이런 데로 이사를 가고 싶어요. 근데 마땅한 집도 없고 이 근처를 벗어나기 싫어요. 그러면은 복도식 같은데 옆집을 사버립니다. 옆집을. 똑같은 24평이니까 두 채죠? 그죠? 그리고 한쪽을 철문을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가운데, 물론 불법이지만 가운데 통로를 뚫어서 양쪽을 닫습니다. 예전에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어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케이스가.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집을 팔아요. 등기부상 집이 몇 채? 두 채죠? 두 채인데 한쪽에 입구를 막고 출입구를 하나만 만들어 놓고 안에서 두 채를 동시에 썼단 말이에요. 대법원 판례는 1주택으로 인정해 준다예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세대 같은 경우가 이런 케이스가 있죠. 옥상 같은 데 보게 되면 가끔요. 양쪽에 있는데 가운데 철문 막아버린 경우 있죠. 두 개 동시에 같이 쓰는 데 있거든요. 그거 1주택으로 봐줘요. 일부러. 그러니까 실무에 가면 뭐 별의별 케이스가 다 있어요. 편법이고 뭐고 동원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동원해서 비과세 받도록 노력을 해봐야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주택수 판단할 때, 주택수 판단할 때 몇 가지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주택이 한 개냐 아니냐는 당연히 뭔만 가지고 따지느냐면 주택만 가지고 따져요. 주택만. 그러면 주택이 아닌 것은 주택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됐어요? 그러니까 상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택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오직 주택이 한 개냐 아니냐 이거 판단할 때는 주택만 가지고 따지는 거고, 그때 주택이란 뭘 주택이라고 하느냐?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뭘 이야기한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이라고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첫 번째,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집입니다. 외국에 있는 집은 주택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주택 여부는 어디 것만 가지고 따진다? 국내 것만. 그래서 예전에 시험제 나왔을 때 1세대가 국내 하나, 국외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국내에 소지하는 주택을 양도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비과세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다. 왜? 국내에 집 한 채 있고 외국에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집은 주택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집이 몇 채만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니까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받을 수 있죠. 반대로 주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택수에 들어가는 게 딱 두 개 있어요. 분양권하고 입주권이에요. 자,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집이 아니에요. 권리예요. 그죠? 주택은 아까 뭘 주택이라고 한다고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이에요. 근데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수에는 들어간다고요. 뭐에는 들어간다? 주택수에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일세대가 국내에 주택 두 개를 소유하고 있어요.
주택 2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팔아요. 1주택자다 아니다. 아닙니다. 왜? 다른 집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몇 주택자? 2주택자.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개와 입주권 하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집을 팔아요. 1주택자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2주택자에 걸린다고요.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개와 분양권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집을 팔았어요. 1주택자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2주택자에 걸린다고요. 1세대가 국내 주택 1개와 상가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집을 팔아요. 1주택자다 아니다. 맞다고요. 맞췄어요? 그러니까 내가 판 주택이 1주택이냐 아니냐 판단할 때 이 주택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국내에 소지하는 주택이거나 분양권이거나 입주권 등은 주택수에 들어온다. 됐어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누가 소유한 걸로 보느냐? 각자 소유하고 있는 걸로 봐요. 각자. 그래서 만약에 공동소유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있다. 공동소유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있으면 그냥 2주택에 걸려요. 그래서 제가 집이 2채가 있는데 하나는 4명이고 하나는 여러분들하고 공동명의로 돼 있다. 내 지분이 10%밖에 안 되더라도 나는 2주택자에 걸려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 다가구 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다가구 주택 배우셨어요? 주택법에서 다가구 주택 아직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 시간에 뭐 학개론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배우시긴 하겠지만은 주택은 2개로 나눠요.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나눠요. 단독주택은 그냥 몇 개의 집으로 봐요? 하나의 집으로 봅니다. 공동주택은 여러 개의 집으로 보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다가구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다가구하고 다세대가 있는데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봐요. 다세대는 공동주택으로 봐요. 물론 다가구하고 다세대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뭐 면적 차이라든지 층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해요. 있긴 한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다가구는 등기가 하나만 돼요. 한 사람의 소유로 돼 있으니까. 다세대는 아파트처럼 등기가 돼요. 따로따로.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등기를 보고 판단한다,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한다. 사실관계. 등기부만 안 보면 이게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 A 빌라라고 해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이쪽에 101호, 이쪽에 102호, 이쪽에 201호, 이쪽에 202호. 이 집이 다가구일까 다세대일까? 모르죠? 몰라요, 이게. 그냥 다 똑같아요.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빌라가. 이게 다가구일지 다세대일지 이걸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세법에서는 사실관계로 따집니다. 그래서 다가구가 건축법에서는 주택법에서는 뭐라고 돼 있느냐면 단독주택으로 돼 있어요. 등기가 하나만 나온다 그래서. 근데 세법은 그렇게 안 봐요. 각자 독립된 주거생활이 있는 걸로 봐요. 주거생활이 가능하잖아요. 여러분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은 뭘로 판단하는지 아세요? 법률상. 이 공간이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화장실이 독립돼 있어야 돼요. 화장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주방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하나 인정을 해줘요. 자, 다가구 주택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다가구 주택 각 호별로 화장실 따로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따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주방시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단지 등기가 그냥 전체가 하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주택법에서는 그냥 뭘로 봐주는 거고 단독주택으로 봐주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세법은 사실관계로 따지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을 어떻게 보느냐면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봐요. 쉽게 말하면 5가구가 살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면 5주택으로 본다고요. 이게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실무상 다가구를 가구별로 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실무상 다가구를 쪼개서 못 팔아요. 다세대는 애초부터 쪼개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쪼개서 파는 게 가능하지만 다가구는 못 쪼갭니다.
그러니까 팔 때는 어떻게 팔아야 돼요? 통으로 팔아야 돼요. 통으로. 통으로 팔아야 되는데 5가구가 살고 있으니까 5주택으로 본다 그랬죠. 그럼 4개는 세금을 내야 되고 하나만 비과세를 받는 거예요. 너무하잖아요. 내가 쪼개고 싶어서 내가 쪼개지도 못하는데 이걸 5개의 집으로 보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이거 통으로밖에 못 팝니다. 그래서 단서를 하나 붙였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팔면 하나의 매매 단위로 팔면 그때는 몇 개를 전체를 하나로 봐주겠습니다.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지문은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법을 만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야, 다가구도 또 솔직히 말하면 다세대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데 아파트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데 다가구나 아파트나 똑같아. 단지 층수가 낮고 구분 등기가 안 돼 있을 뿐이야. 근데 각 호별로 여러 사람이 따로따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가구도 여러 개의 집으로 보는 게 맞아. 이렇게 해놨더니 실무에 있으신 분들이 네가 와서 봐. 다가구가 진짜 그러는지. 사람이야 여러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이거 쪼개서 못 팔아. 아파트처럼 못 쪼개. 근데 이걸 여러 개의 집으로 보면은 다가구는 다 세금 내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밑에다가 단서를 붙인 거죠. 그러면 다가구 주택을 안 쪼개고 어떻게 팔았다면 하나의 매매 단위, 즉 통매매했다면 그때는 그거 전체를 몇 개로 봐주겠다. 하나로 봐주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가구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그냥 몇 주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1주택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죠. 됐나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겸용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겸용주택. 무슨 주택인지 아시겠죠? 상가주택이에요. 상가주택인데 겸용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도록 돼 있느냐면 원칙이 전부 주택으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단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전제 조건이 있느냐?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뭐가 되면 적거나 같다면 어디 부분은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택 면적이 뭐가 되면 적거나 같을 때예요. 뭐 적거나 같다의 반대는 뭐예요? 뭐라고요? 적거나 같다의 반대는 그냥 크다예요.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그래서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뭐하면 크면 그때는 전부 주택으로 보는 거고 만약에 적거나 같으면 그때는요. 어디 부분은 주택으로 안 보는 거예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안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가주택을 가지고 있었을 때 전체를 다 비과세를 받고 싶으면 일단 상가주택 외에 다른 주택은 없어야 돼요. 두 번째, 주택 면적이 1cm라도 커야 돼요. 그러면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상가 면적하고 동일하면 어디만 주택으로 보겠다?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이야기예요. 아셨어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근린생활지역 같은 데 보면 2층짜리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2층짜리 건물 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2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쳐봐요. 생각을 해볼게요. 보통 1층은 뭘로 빼요? 그래요. 효용 가치를 위해서 1층은 상가로 빼고 2층은 보통 주택으로 빼죠? 이게 겸용주택이에요. 나는 이 집에 근데 이번에 이걸 팔았다고요. 근데 이 집에 다른 집이 없어요. 그럼 나는 몇 주택자? 1주택자예요. 그러면 이걸 비과세 받으려면 반드시 이 면적이 넓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전부 뭘로 봐서?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 면적이 같거나 적어버리면요. 주택 면적이 더 적거나 아니면 두 면적이 같으면 여기만 비과세가 되고 이쪽은 과세라고요. 아셨어요? 그럼 보통 실무적으로 봤을 때 위층 면적이 넓을까요? 아래층 면적이 넓을까요? 아래층 면적이 넓겠죠? 안 그래요? 뭐 건물 지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지어요? 건물을? 이런 식으로? 아, 물론 뭐 이렇게는 지을 수는 있을 거예요. 지을 수는 있을 건데 좀 그렇죠? 대부분은 다 이렇게 짓는, 여러분들 이제
건물 지을 때 보통 노가다 뛰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드시 짓는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 거 올라갈 때 있잖아요. 조금씩 줄어들어요. 안으로. 이거 넘어지면 안 되니까. 살짝. 그래서 꼭대기층으로 올라갈수록 면적이 조금 더 적어요. 원래는. 네, 이게 안쪽으로 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원래 위층 면적이 더 적습니다. 그러면 이걸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수많은 고민을 해보셔야죠.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뭘까요? 그렇죠. 네. 뭐 여기에다가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를 해요. 밖에다가. 그리고 이 에어컨 실외기가 이 안에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리고 요 밑에 에어컨 실외기는 안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 면적이 여기에 포함돼요. 그래서 이쪽이 넓어져요. 굉장히 단순한 방법들 많아요. 나중에 실무 가서 하세요. 이런 거 이야기할 때만 맨날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다른 거 이야기하면 또 보통 듣지도 않고. 네. 아시겠어요?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갈게요.